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검사 독재를 부각한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고리로 이재명, 한동훈, 여야 수장의 강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후에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후보 면접도 받는데 같은 날 원희룡 전 장관도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계양을이 이번 총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결단을 내린다면 유승민 전 의원은 받아들일지 이 역시 관전 포인트죠. 총선 D-70 전국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손 검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4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각종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관 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원으로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인데 법인세 구멍이 가장 컸습니다. 단체 활동을 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국 각지에서 이상범죄를 촉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는데 손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2차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 작성과 검토에 관여했고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가 피고발인이어서 고발 동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제출처까지 자세히 지시한 데서도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의 관여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엔 영향이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손 검사는 1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후계골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네,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12월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이고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는데 지금도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를 인정한 건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 조직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대 대선 레이스 초반인 2021년 9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 씨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범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야권과 접촉했다는 의혹은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이몽석 검사가 고발장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까지 기재한 부분을 보면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당시 야권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데. 손 검사장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주장도 배척하며 두 사람의 직접 소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한 검찰 출신 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였단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윤관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윤 의원 등이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 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돈봉투 살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금권 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돈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하며 윤희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돈봉투 조성과 살포에 관해 두 사람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손 전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총선 전국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보한 만큼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들 수사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저녁 경북 문경시 신기동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소방대응 2단계까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신기 제1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유가공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이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2명이 교신이 끊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진화 중 대원 2명이 무선이 끊겼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고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시커먼 연기와 함께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점점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 1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9분쯤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경찰청장을 상대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고립된 구조대형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이 극단 정치를 심화시켜서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발생했다며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1월 마지막 날 기자들과 회견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특히 새해 초 자신을 향했던 암살 테러는 윤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띄운 운동권 심판론을 겨냥해 지금 청산해야 할 건 검사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 연락망 복원을 촉구했고 새로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은 공동체가 책임지자며 출생 기본소득도 제안했습니다. 아직 결론 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예비 후보들처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받으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151석 원내 제1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공천 갈등 최소화라는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며 도전장을 냈고 한동훈 위원장은 테러로 장사한다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당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언한 대로 이 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직격하며 정면 승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을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걸 정조준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은 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 검사들의 출마 역시 거론된다는 논리로 반박하며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때리기를 감화한 한동훈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민생을 앞세워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의석수 5곳이 걸린 수도권 최대 승부처 수원을 찾아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구상을 총선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지금 그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거기에 공원이 대단히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총선에서 승리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위원장이 직접 공언한 셈입니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 이재명 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을 고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해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반도체 산업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경기 분도를 이야기하는 구도였지만 두 논의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르면 내일 서울과 경기 생활권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행정구역 재편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거대 양당에서는 각각 당내 중량급 인사의 총선 역할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표적 반윤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의 파령법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를 두고 각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당을 떠나지 않되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식 입장은 총선 역할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닌 만큼 당을 위해 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란 해석이 나온 겁니다. 오랜 기간 비주류를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주류를 향해 쓴소리만 쏟아냈다는 당내 반감이 여전하지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이제 아쉬운 것이 결국은 이제 탄핵을 촉발시킨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대선 주자급 무게감에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인물로 유 전 의원만한 인재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사자 뜻과 무관하게 선대위원장을 맡겨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게 하거나 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 같은 험지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 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승민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 직접 후보로 나서든지 민주당에선 서울, 중구, 성동, 갑에 출사표를 던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당이 윤희숙 전 의원을 앞세워 운동권 청산론을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86세대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586 세대의 상징성도 갖고 계시고 이 당에서의 역할 같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큰 판단, 넓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결국 정치적 체급 때문입니다. 중량급 인사인 이들의 행보가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습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각종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비이성적이자 반민족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2년 연속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을 지목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 안 가린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교전 상대국으로 못 박은 데 이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윤 대통령은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금 허위 선전선동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차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가치 안보를 언급했습니다.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도 안보라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관 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엔 북한 목선 신고 주민 등 민간인 11명이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하루 내내 안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 도발이 연초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서 56조 4천억 원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법인세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는 2조 7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새해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4%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는 80조 4천억 원 거치는 데 그쳐서 본 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거쳤습니다.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거치면서 본 예산 대비 1조 1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하며 국세가 367조 4천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최근 이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4%로 11월보다 0.12%포인트 내렸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6%로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선이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상범죄를 촉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조선은 서울 신림역 앞 골목길에서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유 없는 끔찍한 흉기 난동에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상경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고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전 피해망상을 겪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지만 형을 깎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둔 조선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삭발한 조선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고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재벌 3세로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기소된 전청주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호화 생활을 위해 범행을 했고 또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씨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체 활동을 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잇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사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피자의 땅과 BBQ, BHC 본부에도 제재를 내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 이제 70일 남았습니다. 여야 수장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최대 격전지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부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늘 강조해온 거죠. 특별히 새롭게 들리지는 않았고요. 크게 두세 가지 측면에서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은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테러 사건, 본인에 대한 피습 사건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네. 이런 화법은 저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특정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그럼 어느 집단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특정 집단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은 사실 개인의 병리 현상으로 촉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어쨌든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이런 행위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까지 비화해서 근거 없이 확대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크게 키워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줘요.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런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으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훨씬 더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출생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 예. 발표문에도 없고 일문일답에도 없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민주당 성부의장께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생 기본소득 얼마를 준다는 건지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공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임기 내 연 100만 원 그리고 확대해서 전 국민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적게는 연 51조 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300조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미완의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부호가 쳐집니다. 네. 예, 혹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 정치 집단 욕망 이 관련 녹취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예. 지금 기본 출생 소득 같은 것을 언급했는데 좀 얼마를 줄지 이런 부분이 좀 없었다.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좀 해주실까요? 구체성은 아직 저도 네. 당대표가 말한 게 어떻게 네. 보면 이번에 이슈를 던진 겁니다. 이슈를 던진 계속 거. 뭔가 예. 기본소득 대선 때부터 이재명 표 공약은 기본소득과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평생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이슈를 던진 것이고 계속 네. 맞춰가면서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여당과 좀 협의를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게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집권당은 아니지만 다수당으로서 그런 걸 좀 얘기해보자는 것이고 제가 다른 이야기들 중도층에 네. 저는 호소가 잘 됐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장 큰 것은 죽이기 정치라고 표현을 하신 게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해온 것은 이견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 카르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죽이는 정치를 해왔거든요.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이제 운동권 카르텔까지 왔습니다. 이런 죽이기 정치에 대한 지적을 중도층께서 저는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거부권,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횟수가 노태우 정부의 7회였는데 지금 벌써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는 그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런 정치의 실정에 대해서도 중도층이 호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보수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안보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이 안보 정책 속에서 지금 한반도 안보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고 너무 강경하다서 우리 무섭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까? 오히려 미사일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도층이 이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라고 보나 다만 그렇다면은 민주당에게 다수당을 몰아주면 너네 잘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했다 하고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도층의 호소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셨고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계획 같은 이제 교통 공약을 띄웠는데요. 수원이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다 가져간 지역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곳이에요. 전통적으로 험지죠. 네. 20대, 21대에서 5개 선거구를 국민의힘이 전패를 했고 그 남경필 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19대에도 그 수원 8달 한성만 건지고 나머지 4곳은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험지인데요. 그 이곳에 가서 이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엔 수원이라고 하는 선거구가 5곳의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수원을 비롯해서 또 그 경기 남부 일대 공략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곳이 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만은 굳이 수원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철도 지하화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좀 노출이 됐었는데 이걸 좀 무식한 행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난번에 2시간 37분 네. 그 회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철도 지하화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마포의 연트럴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철도 지하화를 하는 동안에 그 건설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건설 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 유발 효과, 건설 중간재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기 부양 효과도 부가적으로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좀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총선 구도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에 방점을 찍고 싶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지금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죠. 국정 지지도가 낮고 대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볼 때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빠르게 미래 권력에게 뭔가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에 뭔가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국을 두면서 뭐 철도 지하화 사업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 먼저 추진하고 있던 거거든요. 사실 뭐 새로운 공약은 아닙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느 정부나 추진해오던 건데 민주당이 이 특별법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시도당이 모여서 이 토론회도 거쳤고요.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긍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쪽을 더 먼저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이견이 있다면 같이 좀 논의하면서 좀 발전적인 정책 토론을 하는 것도 다 계속 뭐 한동훈 대 뭐 이재명이냐 윤석열 대 이재명인가 네. 뭐 이런 것보다 좀 정책 중심으로 좀 프레임을 짜는 것도 여야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책 중심 대결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렇죠. 네. 자, 오늘 기자회견 고리로 해서 양당 대표가 굉장히 설전도 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정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피습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 곧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특정 집단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 테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성추윤 부의장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문장 거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네.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범죄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벌인 아주 나쁜 범죄 아닙니까? 이러면서 개인의 범죄로 그냥 치부했거든요. 사실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는 이 혐오와 증오의 정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뭐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시각 아닙니까? 예. 전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뒤에 우리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그런 정치를 문화를 만들고 좀 방종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한 문장만 덧붙이셨다면 매우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좀 이런 문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부족한 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좀 네. 정부 여당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선행되어야지 계속해서 뭐 너네 자꾸 배우설 얘기하는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 너네 이상한 얘기 자꾸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박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바와 실제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이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어떤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면은 그게 어떤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배우설을 얘기하거나 혹은 그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서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지금 만 15세 소년범 아닙니까? 소년범은 우리 소년법상 사실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이에요. 굉장히 끔찍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건 맞지만 한편으로 또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사실 소년법에 보면은 구속영장도 굉장히 신중하게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추측성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도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그런 좀 견지에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86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한 위원장 입장까지 또 함께 듣고 오고 이야기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 독재? 검사 독재? 그럼 글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동문서답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독재를 지적하는 거는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검사 출신,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뭐 금감위원장, 방통위원장, 전에는 뭐 국토부 장관 이런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것은 저는 군사 독재 정부가 떠올립니다. 그 당시에 군인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요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아무리 군인 출신들을 많이 넣어도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요직에는 절대로 군인 출신을 넣지 않고 경제 전문가들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방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또 금감위원장에 앉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근데 참 뭔가 항상 뭔가 그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좀 다른 얘기하고 뭐 민주당 지적하고 뭔가 그 서로 안 좋은 뭐 치부 드러내기 이런 것만 하는 것들 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안 좋은 정치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8.6 운동권 청산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것이 이제 검사 독재 청산하자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제 프레임이 이 두 프레임으로 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사 독재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지금 검사 독재를 하고 있으면 검사가 3명이나 직무정지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해가지고 지금 안동환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전부 직무정지돼 있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 군인들이 그렇게 그런 처지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검사 독재를 비판하시려면 본인부터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쓰지 말아야죠. 박균택 변호사 검찰 출신 아닙니까?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분한 변호사 다 검사장 출신이시죠. 그리고 뭐 이성윤 검사장, 뭐 신성식 검사장 이런 분들 다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 출마하시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8.6 운동권 청산은 지금 어쨌든 8.6 운동권이 우리 정치권 대거 진입한 것이 2000년 16대 총선과 2004년 17대 총선입니다. 그러면은 길게는 24년, 짧게는 20년,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그 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회고를 하게 되는 그런 총선이 이번 2024년 총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시대 정신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억지로 그런 걸 선거의 아젠다로 세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게 선거의 이슈가 되겠습니까? 한 세대가 정확히 지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기자회견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목표치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51석, 지금보다는 적은 수치를 잡긴 했는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 하기에 달려 있죠. 네. 그리고 151석이라는 총선 목표 의석 수치에 대해서 또 뭐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높게 잡으면 거만하다고 비판하고 또 지금보다 좀 낮게 잡으면 출구 전략을 마치 바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이 151석 제1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외연 확장 싸움이다. 중도층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 외연 확장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외연 확장을 잘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연 확장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왜 외연 확장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 국민의힘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이거든요. 그 거대 양당이 만든 제3지대 공간을 줄여주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이 줄이냐의 싸움이 될 것인데 그것은 결국 당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 얼마나 외연 확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없애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이런 걸로 이준석 그 신당의 공간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외연 확장 여기에 달려 있고 이것만 잘한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정권 심판론과 함께 제1당 151석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외연 확장 싸움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의석수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관련한 좀 세부적인 내용 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총선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명찰을 달고 인천 개항을 해서 후보 면접을 받더라고요. 뭐 대표가 면접을 본 게 처음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생소한 모습이긴 했어요. 면접은 보셔야겠죠. 뭐 네. 모든 공천 신청자가 다 똑같은 절차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했습니다. 개항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경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국민들한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역구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미 불출
불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내 후보가 존재할까요? 없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경선을 한다고 해도 그걸 꺾을 수 있는 예비 후보가 정치적으로 현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과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또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뭐 명룡대전이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성사된다면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출마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뭐 거의 99.9%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 100%를 항상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늘 열어놔야 된다. 근데 사실상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제도를 민주당이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나가고 싶어서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했는데 오늘 어제였나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 비례대표 출마의 가능성은 사실상 닫힌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 이런 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항을 출마로 거의 굳혀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늘 100%를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확답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정도. 네. 네, 불출마라든가 다른 가능성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뭐 너무 굉장히 적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늘 예. 정치권에서는 0.1%를 늘 여지를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생물이니까요. 예. 자, 비명계 현역 의원에게 친명계 인사가 도전장을 던진 지역들도 오늘 면접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인천 서구울 같은 경우에는 신동근 의원 비명계 재선이죠. 자, 이분하고 이 대표 측근인 무경준 전 당대표실 차장이 면접을 받고요. 그리고 인천 부평을도 친문 홍영표 대 그리고 친명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 오늘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가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그 신경전에 있어서 좀 구분할 건 있다고 봅니다. 모경종 전 차장이죠.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당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외에 친명, 저는 호소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친명 호소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비명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뭔가 친명의 이 배지를 단 이런 사람들은 친명 호소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뭐 비명계 의원이라고 해서 당내 도전 없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전을 받은 건 당연한 것인데 대표의 측근이나 모경종 차장은 저는 뭐 어떤 비명계 의원을 향해서 뭐 민주당스럽지 않다거나 이런 비판을 한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정정당당의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볼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신경정 차원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비명계 의원이나 친명계 의원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친명 호소인들은 계속해서 뭐 민주당스럽지 않다거나 당내 분열을 좀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뭐 글쎄요 단순한 신경전을 넘어서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경전 이상의 너무 거친 어떤 설전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자객 공천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도부와 상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인데 오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친명 만명 프레임, 자객 출마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과로서 그렇게 나오면은 좋은 건지 그게 아니라면요 빨리 정무적 기능을 작동을 해야 돼요. 특히 이재명 대표 이 비서실 차장 출신 젊은 친구가 소위 말해서 반명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 내지는 상의 없이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발언이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좀 말씀하신 젊은 친구는 앞서 이제 얘기가 나온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상의 없이 했겠냐. 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경종 전 차장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뭐 진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측근으로 오랫동안 모셨으면은 출마하기 전에 적어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이죠. 그래서 뭐 정말로 상의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명계
그 인사들의 출마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근택 변호사 그 성희롱 논란 사건, 이때 이제 정성호 의원,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죠.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보고도 받았고 거기에 관해서 본인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문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도 보고를 받는데 출마나 진퇴의 문제에 관해서 과연 보고를 안 받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예. 지금 자객공천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 친명 대 친문, 자, 이 구도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도 좀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공격이 센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당내에서 586 선배들과 뭐 싸우고 비판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서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이런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임종석 전 시장이 16대 17대 국회의원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 하셨고 지금 16년 만에 지역구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2012년 총선 때 당시 정치자금법 문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기소만 돼도 뭔가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뭔가 불출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그 당시에 사무총장직도 내려놓고 불출마도 했었고요.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근데 이제 당에 돌아오니 16년 만에 지역구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그때 불출마했을 때보다 당의 허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너무 낮아져 버렸고 뭐 1심 재판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1심 결과가 나온 사람들도 다 무리 없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과거에 희생했던 것도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본인에게 불출마를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걸 보면서 그런 점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다. 다만 저도 그런 비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임종석 전 실장 정도의 무게감이면 기존의 지역구가 아닌 좀 더 당을 위한 지역구에 좀 나가줬으면 좀 더 박수를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징적인 뭐 종로나 용산이나 현역 의원이 현역 여당 의원이 있는 곳에 간다던가 이런 좀 도전을 하셨다면 본인의 체급을 올리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은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강성지지층 중심으로는 지금 복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현주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는 아예 당에서 적합도 여론조사를 좀 돌린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조성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천 지역에 신청을 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천 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조성호 변호사에 대해서도 변호사도 좀 곤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본인도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여론조사는 돌렸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당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뭐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와 관련돼서 전화를 받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다 소문이 나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디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측근과 관련된 분들이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도를 돌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또 뭐 비판이나 이런 걸 하면은 어느 당대표 시절이나 다 이런 건 했었다. 측근들에 대한 아니면 새로 영입된 인재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전략 지역에 돌리는 건 당연히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 가능한 것이다라는 변명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상호 의원처럼 다른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을 돌리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현주 전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이현주 전 의원 정도도 품겠다는 당대표의 말이 있었는데 왜 임종석 전 실장은 못 품죠? 왜 친문을 못 품죠? 22년 대선 때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꽤 많은 기여를 한 이현주 전 의원인데 그런 분들까지 좀 수용하자는 당대표의 이런 발언이 있었으면 저는 왜 친문 의원들 그런 비명 의원들은 더욱 민주당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아줘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이 보시기에도 이 부분 좀 의아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밖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 상징적인 지역구가 돼서 유니스 의원하고 연일 설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요, 임종석 전 실장을 어떤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을 서울 강서갑에서 몰아낼 때와 약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당시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소위 말해서 찍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김남국 변호사가 처음에 거론이 되다가 그 다음에 강선우 대변인, 당시에는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이 사실은 총선에 상당히 임박해서 그 지역에 공천 신청해가지고 아주 빠른
빠른 시일 안에 경선에 승리를 해서 그 지역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 그분을 그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때와 좀 과정이 유사한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을 물러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긴 합니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4명이잖아요. 현역 교체율을 30%만 달성해도 50명의 의원이 출마를 못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 다독여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정치적으로 다독이는 과정에서 과거에 2012년에 불출마했던 우리 성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불출마했던 임종석 전 실장을 당에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기회를 준다. 이런 선례를 보여야 그분들을 다독이기가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물러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지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건재해요. 며칠 전에도 그 메가시티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민주당 당내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분을 공천을 안 줄 때는 사실은 그 친문 세력과 어떤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공천 배제를 하자니 윤희숙 전 의원이 제기한 그 프레임, 그러니까 86 운동권대 경제 전문가, 그 프레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진퇴양난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윤희숙 대 임종석 이 맺히는 성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몫인데요. 뭐 윤희숙 전 의원은 상당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물론 이제 경선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동작을도 뜨거워질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 투입을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추미애 전 장관뿐 아니라 지금 현역은 이수진 의원이죠. 그리고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까지 이 뭐 선호도 조사 실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어디가 주관을 해서 저 조사를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전 이수진 의원과 지금 동작을 해 있는 이수진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의 스타일이 다른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뭐 좀 외연 확장형 인물이고 한 사람은 좀 지지층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성향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전 두 분 다 매우 공격형 정치인 아닙니까? 매우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호소하기보다는 지지층에 뭔가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형태의 정치 두 분 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의 대체제로 뭔가 추미애 전 장관을 검토한다?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 정도의 인지도 또 추미애 전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당대표도 하셨고 장관도 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전 대표가 대구 쪽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향이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대구 정치를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김부겸 전 총리나 홍일학 전 의원이나 다 이제 현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대구 정치를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해주신다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뭔가 좀 더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한 그 행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를 갔으면 좋겠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상대로 누가 가장 좋습니까? 글쎄 뭐 누가 더 좋다, 뭐 쉽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4선을 하셨고 당의 간판급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을 상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참신한 신인을 붙여서 다선대 신인의 구도를 형성하거나 혹은 또 이제 다선대 지역 토착형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요령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5선이나 하셨고 장관까지 하셨고 거물급인데 그런 분이 또 동작 지역에 연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나경원 전 의원을 잡겠다고 오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소구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게 중진을 타 지역에 옮겨서 배치했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이 아주 잘 경험해 본 예가 있습니다. 2014년에 그 730 재보선 때 손학규 전 대표가 당시 수원에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했는데 다선이고 도지사까지 하셨고 뭐 대선 도전도 하셨고 그런데 그때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는 원내에 복귀를 못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겠죠. 이제 대진표가 어떻게 이제 여론을 수렴해서 완성이 될지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제 바라볼 지점인데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지금 이분이
의원의 거취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잔류를 선택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공천은 또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당 잔류 선택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놀이 당내에서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전망은 어떨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당에서 정말 그 본인을 배치하고 싶은 곳에 어려운 곳에 배치해달라는 말씀을 했었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 같이 힘을 합쳐야죠. 그러니까 저도 당에다가 애시당초에 요청을 받았을 때 지역을 물어보실 때 필요하신 곳에 배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정말 희생하실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했어요. 불출마합니다라고. 예. 이번에는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던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예. 저는 그 부분은 용산하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한동훈 서울,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은 용산한테 스큐즈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희생할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원진 대표의 얘기를 보면 용산하고는 얘기니까 좀 다를 것 같지만 한동훈 위원장 그 비대위가 용산에 익스큐즈하고 유승민 카드를 좀 자기 같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원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우리공화당 대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해석일 것 같고 사실은 어제 그 진수희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네. YTN에 나오셔서 그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듯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 진수희 전 장관은 유승민 전 의원하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그 말씀을 아무 근거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의논하지는 않았다. 의논하지는 않았다.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불출마라는 단어는 현역이거나 그 지역의 위원장이나 이럴 때는 불출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상 가장 정확한 용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해석이 구구할 때는 사실 유승민 전 의원 본인께서 좀 더 입장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네. 당에서도 무슨 의사결정을 하든가 하지 안 그러면은 계속 구구한 수측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역할론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맞아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국민의힘 총선에서 간판으로 뛴다.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하느냐의 여부가 이번 총선의 아주 주요한 승부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까지 뭔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그 뭔가 중도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던 분들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매우 곤란해지는 게 민주당에서도 당내 비판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떠났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 비판하는 분들에게 뭔가 공천 기회를 준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다. 민주당은 뭔가 반대 목소리 내던 사람들은 나갔는데 국민의힘은 그 정도까지 반대 목소리 내던 사람까지 공천을 주는 외연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호가 큰 게 있죠. 배신자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공천을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를 해줄 것이고 또 그 비판적인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번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두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부분이다. 지금 뭐 선대위원장 역할 아니면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안민석 의원이 여기서 5선을 한 이런 상황이라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만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이제 주요 당원들하고 좀 라포가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김은혜 전 의원을 두고 자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객의 칼에 맞았다. 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선이었다는 취지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류 당원들하고 굉장히 심리적 거리가 이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당 지지층부터 충분히 모을 수 있을지 일단 그것부터가 1차적인 과제거든요.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수도권은 사실 중도층 싸움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당 지지층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고 투표장에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좀 해결하셔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짧게 해볼 텐데요. 용달차 라보를 타고 현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서 갔고요, 마포 갔고 오늘은 세종을 갔고 이제 광주까지 이렇게 쭉 돌고 전남 춘천까지 간다고 하는데 자, 지역들을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강서, 마포 다 좀 논란이 있던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현 대표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3지대로서 뭔가 이슈를 끌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니까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큰 실수를 과오를 저지르면서 크게 패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밀어주지 않았냐 또 거기 지역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 이런 것들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또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광주에서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을 파고들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제3지대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좀 이슈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략이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정하는 것도 좀 전략이 담겨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세종거리에서 여기서 제가 총선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출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비례로 나올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노원, 뭐 대구, 또 호남, 뭐 여러 지역구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탈당을 할 때도 탈당을 할 거야 하면서 거의 한 100일 가까이 끌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지역구로 나올지 비례대표로 나올지는 정말 예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오늘 이제 세종을 갔던데 그 방송사들에서 이제 보도를 한 영상을 보니까 현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 보태서 얘기하면은 기자분들이 더 많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든 간에 지역구에 나온다면은 큰 소구력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지금 뭐 강서, 마포, 세종 이 동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강서구는 지금 가불병 3개 선거구가 있는데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득표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면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에서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 그렇다면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 호남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난다 이런 보도는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그렇죠. 두 분은 이미 이 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텐트에 대해서 모두가 회의론을 얘기하고 있고 중텐트 2개로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내일 호남에서 그 비슷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안 만난다면 그런 좀 중텐트론이 더 힘을 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나기야 만나겠죠. 설마 뭐 조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들, 그러니까 노인 어떤 그 무임승차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교통 또는 소방, 경찰, 공무원, 응시자들은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그 이낙연 신당이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죠.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에서 어떤 또 만남이 혹시나 있을지 발언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나이트 포커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고립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 현재 화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오늘 저녁 7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신기 제2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4층짜리 육가공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지금은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구조대원 2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건물 2층과 3층 부근에서 교신이 끊긴 건데 대원들의 부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진화와 구조 작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 1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8시 49분쯤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곧바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추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제보 영상을 보면 불은 건물 상층부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불길이 커졌다고 전했는데요. 불길이 거세 구조와 진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자, 고립된 소방대원 2명 걱정인데요.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은행권 대출금리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금리 속 돈을 빌린 차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대출금리가 내려 이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많이 되죠. 가장 먼저 이율을 좀 낮춰주는 게 가장 좋죠. 이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이 됐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계대출금리도 직전 달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연 4.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빠르게 움직이자 덩달아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하락 및 일부 은행의 가상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올라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첫 5년은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고정으로 해서 금리를 고정시키고 향후 5년 뒤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저하가 되면서 금리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다만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대환대출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 수치에는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로 은행권이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대출 금리 내림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3월 금리 인하 여부인 만큼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월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 동결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금리 자체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있습니다. 메시지의 뉘앙스를 통해 오는 3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은 반반에 가깝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힌트를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며 물가 안정 흐름을 보여준 건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3%로 시장 전망치 2%를 크게 웃돈 건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신중론의 근거가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고 좀 침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경기가 계속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한층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인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와 함께 이번 주 나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미국 고용 지표도 향후 시장과 금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덜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서 51조 9천억 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14.1%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4 이동통신사의 스테이지X가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X가 5세대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X는 오늘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진행된 5일차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써내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스테이지X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의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야가 내일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쌍특검 등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산업안전보건청이 문제가 됐을까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 감독하는 기관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우려와 노동자 안전이란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언제 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묶어 재표결 시기를 2월 국회로 일단 미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조차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용으로 재표결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서 83만 곳이 넘는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 알루미늄 수거 처리 기업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지만 김 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방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은 건 대선 1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입니다. 캠프로 간 국방 관련 연구소 부소장에게 선거 지원 부탁을 받고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김 원장은 부소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 연구소 직원을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건을 보여주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김 원장이 보여준 문서에서도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또 부소장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국방 분야 공약과제 제출을 요청하고 화상회의를 제안하자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함께 참여한 혐의로 국방연구원 전 부위원장과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부소장이 단체방에서 공약 얘기를 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월 초쯤 텔레그램방에서 탈퇴했고 연구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관련 문서를 건넸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3,000장이 넘는 방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안, 박병대 전 대법관의 1심 판결문은 무려 3,160장에 달합니다. 그 두께만 해도 30cm를 넘을 정도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데에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범죄 사실을 나열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 강제동원 재상고심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시 일본 가해기업을 대리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뒤집자는 계획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현장 소속 변호사를 3차례 만났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는데 소속 변호사가 외교부 서류 제출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러냐,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청와대와 일본 기업 측 사이 협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넘길 권한이 없었고 알겠다는 말도 수동적인 답변이었을 뿐이란 겁니다.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정리했다는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년 작성된 정상적인 인사보고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에 오른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V 표시로 결재했지만 이 역시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등 일부 재판에선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게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60여 페이지에 걸쳐 설명하면서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게 맞다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 검사는 선거 후 법정을 나서면서 법률 관계와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반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유죄 선고 사례로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의원 등이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민의를 왜곡했다며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관석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 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의 뿌리 깊은 매표 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끈 캡틴 손흥민 선수가 회복 훈련에 나서기 전 국내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장 120분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치렀지만 극적인 승리를 거둬서인지 표정은 밝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또 이런 서포트를 받아야 또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서 또 한 발, 두 발 더 뛸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어제가 참 좋은 예시였다라고 생각하고, 선수들 그런 힘든 상황 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 웃게 해드리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결승까지 생각하면 정말 2주도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을 부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벌가 3세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전달하고 현장을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명품 가방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였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실 인턴을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모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발족했는데요. 이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조적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 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사가 참사 당일 협소한 사항에만 치중하고 체계에 대한 자료 등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말 유가족과 전문가 등이 시민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고의 제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붕괴와 관련해 사고 현장을 수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별도의 예찰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에 관한 위험 인지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약한 상태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천 범람과 공평히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연결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지자체 내부에서 재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궁평 제2지하차도가 침수되기까지 3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침수 지역이 이렇게 눈앞에서 점차 넓어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관리 부실은 물론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제방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명백한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는 90여 쪽에 달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고 오는 3월 재발방지 대책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당시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장병의 어머니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김진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생존 장병 어머니 A씨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TF와 군인권센터가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국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급류가 흐르는 하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누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아동 인구가 7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 중점병원인데도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늘고 또 소아과를 전공하겠다는 의사도 가파르게 줄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는 지방 소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초등학교도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지난해 707만 명으로 10년 새 2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맞물려 필수 의료 차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잇따라 분만 진료를 접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만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481곳, 10년 전과 비교하면 61% 수준에 그칩니다. 분만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5분의 1로 줄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분만 수가가 80만 원 선이니까 거기서 5분의 1이 줄으면 실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죠.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를 준비하는 전공의 부족 상황도 갈수록 걱정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필수 과목 전공의 가운데 90% 가까이는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올해 역시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6%. 가뜩이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필수 의료 인력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나 필수 의료 대책이 과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1년을 맞았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유입 방안이나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빨리 의대 정원을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협 측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면
이른바 N수생 비율이 폭증해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5년 가까이 유지된 등록금 동결의 물가 상승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따르면 경성대와 영산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등록금을 5%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통과했고 계명대와 조선대도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최대 5.64%로 발표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과 각계 원로, 나눔 실천 대상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갑진년 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와 유자청, 잣과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봉한 메시지 카드에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고 더 큰 미래에 주춧돌을 놓겠다는 친필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실무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이고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세우는 등 적극 협력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 셈법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中美进度合作工作组正式启动。 중국은 출범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에 행사용 단상까지 차려놓고 미국 측 실무단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을 총괄하는 공안부장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단장으로 파견한 미국보다 격을 높인 실권자입니다. 进度合作的基础上，本着照顾彼此关切的原则，不断拓展各领域合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썼습니다. 펜타닐 원료 공급 업체로 지목된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철회가 첫 단추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재작년 7만 5천 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중국마저 마약 퇴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외교 갈등으로도 비화한 펜타닐 문제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을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느냐,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sent such a significant delegation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o the American people. 중국은 적극적인 마약 협력을 통해 펜타닐 확산이 자국 탓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에서 더 비싼 대가를 받아내려 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화살 2형이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순항미사일 최대 강점인 저공 비행 능력을 과시하고 또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면에서 가까운 상당히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의 저공 비행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하며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인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대의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사 훈련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화살 2형의 실전 배치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목표물을 향해 유도 비행할 수 있도록 탄두 앞부분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두 부분에 흰색으로 색을 칠해가지고 흰색 원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순항 미사일이니까 유도 비행에 필요한 광학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는가. 화살 2형은 화살 1형과 함께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25일 처음 시험 발사한 뒤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잇따라 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과 28일엔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의 31을 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무려 3차례나 순항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배경엔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순항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4월 총선을 노려 우리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자신들의 순항 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일본의 미국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도입 계약을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무력 증강에 광분하는 행태라며 위험천만한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무분별한 굴종은 앞으로 일본 열도에 더 큰 화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지금의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은행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문이 그냥 닫혀 있고 그냥 몇 개를 이렇게 꼽아서 그 안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은 열려 있는데 뭐 약간의 문턱은 있겠죠. 그동안 유권 해석을 통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마침내 구체적인 전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은행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신규 인가가 아닌 기존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의 종류를 바꾸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원래 은행의 종류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의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제 지방은행으로 이제 인가받은 것을 시중은행이라는 그 은행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절차도 한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주주나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방은행이라면 본인 가전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인가 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되는 겁니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도 인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전환 신청 자체는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저희들 이해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내부 통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시중은행 전환에 박차를 가해온 대구은행은 다음 달 초 사명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인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대구은행이 전국은행 간판 달기에 성공한다면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은행권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내일부터는 한 곳에서 한 번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센터에서 기초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 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면서 국민 불평이 컸었는데요.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사이버 장애 지원단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유형의 정보 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종경 기자입니다. 행정 전산망 사고는 국민 생활을 마비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재앙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디지털 정부에 과제를 안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사이버 장애 지원단과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새로 설치합니다. 필요하면 민관 합동 장애 원인 조사단을 꾸립니다. 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전산망 장애 등급도 신설합니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 등급을 산정하고 복구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장애 위험 징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히 특정 시스템의 장애가 여러 전산망으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세웁니다. 인정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수 인정수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 등의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토요타가 4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최근 잇따른 품질 인증 부정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으면서 결국 토요타 회장이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토요타의 세계 신차 판매량은 1,123만 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품질 인증 부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룹사인 토요타 자동식기는 디젤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이 확인돼 10개 차종의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까지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我が国の自動車産業の信頼を損ない、かつ自動車認証制度の根幹を揺るがす行為であり、今回さらなる不正行為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遺憾であります。 자회사인 다이하츠도 품질 인증 과정에서 174건의 부정이 발각됐는데 1989년부터 35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나 4개 공장의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히노자동차 역시 배출가스 연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토요타 회장은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販売してはいけない商品をお客様に届けたと、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ってしまった。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세가 第一なんで売り上げになっちゃうとやっぱり怖いなっていう。あまりこう裏切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してほしくないですよね。次買うとき本当に大丈夫かなっていうのは思う。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에어백 문제로 토요타 차량 5만 대가 리콜됐습니다. 국내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토요타가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욱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남미의 유명 유적지 페루 마추픽추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주민 시위 여파로 일주일 가까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한국 대사관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해발 2,430m 산악지대 잉카 문명의 대표적 유적지로 연간 150만 명이 찾는 마추픽추. 전설의 공중도시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운행이 일주일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마추픽추행 관문 쿠스코에서 주민들이 북을 두드리고 깃발을 흔들며 운행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열차 탑승을 포기하고 마추픽추 입구까지 3km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페루 정부가 최근 열차 발권 체계를 전자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여행사 운영, 티켓 판매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은 특정 업체에 수익을 몰아준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stamos movilizándonos todo el pueblo de Machu Picchu de forma autoconvocada aquí en las arterias del distrito de Machu Picchu. 그동안 열차표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마구 팔려 너무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세계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주민 측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Por manera, el Ministerio de Cultura siempre está abierto al diálogo. Ya nos hemos reunido con muchos dirigentes y nos vamos a seguir reuniendo para conocer cuáles son estas nuevas preocupaciones. 열차 운행 중단으로 여행사, 호텔, 레스토랑 등 업계 피해가 하루 10억 원에 이르는 상황. 당국과 주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 페루 한국 대사관은 시위 현장 접근과 무리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영동에서 눈비가 시작돼 점차 그 밖에 동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영동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약하게 비나 눈이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역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매서운 추위는 없겠고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